의원하는 기회에 맡아서 그때 이제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스탁 옵션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100만 주를 받았는데요. 500원짜리를 받을 때만 해도 그 회사가 월급도 못 주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게 돈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습니다. 근데 1년 반 만에 그게 58,000원, 58,300원이 제가 기억하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뭐 졸지 한 몇백억 부자가 됐다가 또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방 또 주가가 빠지고 이래서 돈을 수십억은 좀 만져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띠양이라는 회사를 또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이제 쫄딱 망했습니다.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집까지 다 털리고 쫄딱 망해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새누리당 국회의원 되면서 새누리당에서 몇 안 되는 생계형 국회의원으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과거 사진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게 이제 망하고 나서 주로 산에 다닙니다. 망하고 나면. 그래서 요새 왜 그 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다니지 않습니까? 아웃도어 지금 장난 아니게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세대, 제가 58년 개띠인데 저희 세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은퇴를 많이 하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 산에 엄청난 우리 동료들이 산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저는 뭐 줄곧 강연을 다니고 또 요새 뭐 최근에 와서 또 음악을 또 하고 그렇습니다. 뭐 최근 사진들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게 한국어 컴퓨터 때 쓴 책입니다. 그때만 해도 뭐 돈 버는 이야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망하고 나니까 세상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경스러운 제목에 2006년도에 제가 저 책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을 버려라.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뭐 국회의원들, 제가 벤처기업협회 실패한 기업가 대표 부회장을 제가 계속 줄곧 하면서 패자들 부활, 패자 부활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아마 총리까지 만나서 이런 세상이 이렇게 변해됩니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뒤에 또 책을 썼습니다. BJLAT 시대가 온다는 책을.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유일하게 저 책을 보시고 전화 주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008년도 12월 달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책을 잘 읽었다고. 그래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2009년 1월 달에 지금 대통령을 만나 뵙고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되는데 왜 정치인들이 공부를 안 하시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려고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주문을 막 하고 그랬더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불러주세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달 아마도 대통령께서 만나기 좀 어려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보통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모임을 한 1년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 책을 쓰고 최근에 제가 국회 들어와서 이제 쓴 책입니다. 아까 그 책을 좀 버전업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뭐 워낙 청중이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서 스킵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큰 관점은 이겁니다. 지난 60년 산업화를 우리가 훌륭히 겪어내면서 뭐 거기에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그 아주 정신적 운동도 있었고 어쨌거나 하여튼 이 지난 한 60년간의 산업화의 그 성공 결과는 역사에 유례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2만 불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2만 불 시대에서 계속 지금 한 10여 년째 잡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부모 세대가 그토록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뭐 지난 MB 대통령만 해도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열심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본인이 6시 출근하면 이제 비서들은 4시부터 출근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2만 불 시대를 못 넘어가고 있다. 여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 생각은 그겁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이런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는 적어도 4만 불 시대를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뭐 우리 환경의 변화 아까도 뭐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지구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문제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가 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때문에 내가 먼저 죽는 게 아니고 지구가 먼저 죽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걱정까지 하는 뭐 기후이긴 하겠습니다만.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지요? 태평양 한가운데. 예? 네, 쓰레기죠. 네, 쓰레기 섬인데 뭐 거의 미국만한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초등학교서부터 이렇게 이제 최고 경영자까지 여러 군데 강연을 다닙니다만 초등학교 가면은 1초도 안 걸려서 여기저기서 쓰레기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다른 데 가면요. 이 쓰레기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그룹일수록 뭐 저게 뭐냐, 뭐 고깃대냐, 뭐 물대냐, 어쩌고 저쩌고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쓰레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초등학교는 제가 세 군데에서 이 슬라이드를 보는데 세 군데 동일하게 여기저기서 쓰레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 어떻게 할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 책 보고 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그냥 써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쓰레기가 많아지는 그 결과치가 과연 언제부터일까 생각해 보시면 결국 산업화 이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의 이 대순환, 자연의 그 대순환을 거역하면서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근데 이 산업화를 지내오면서 우리는 자연의 그 대순환을 이제 거역하고 사는 그런 인종이 된 거죠. 그런 생물체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 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 지구가 병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우리 삶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 자본주의 생각대로 더 벌고 더 키우고 더 갖고 뭐 이런 컨셉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벗어날 수밖에 없다. 또 실제로 그럴 능력도 좀 안 되지만 이제 다운시프트 해야 되는 스스로가 다운시프트 하는 이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노력입니다. 다 버리고 작은 걸 갖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들도 거기에 걸맞는 모델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아시겠죠? 이게 지카라는 그 렌트카 회사입니다. 근데 렌트카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도시에.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차가 어디 있는지를 뭐 위치가 나오니까 그냥 가서 자기 스마트폰으로 체크인하고 들어가서 차를 타고 그냥 운전해서 어디다 갔다 목적지까지 가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나오면 됩니다. 그럼 누가 얼만큼 차를 탄지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차들이 그냥 렌트카 회사에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상용화가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BMW도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제가 택시 뭐 기사들 연합회 회장단을 만나서 이제 뭐 택시 기사들은 지금 살기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는데 사실은 택시 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만 된다면 누가 택시를 타겠습니까? 그냥 렌트카에서 다니죠. 자전거는 뭐 이미 여러 도시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 같은 것도 이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2008년도 8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그냥 호텔방이 아닌 민박집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민박집 소개. 근데 이미 2008년도 8월 달에 만들어져가지고 200만 방 이상을 팔았어요. 그래서 서울 이태원 치면 서울에 있는 그 민박집들이 막 소개가 쫙 뜹니다. 주인은 어떻게 생겼고 내가 이렇게 나 주인인데 뭐 방은 2방입니다. 하룻밤에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리죠. 그때 이제 묵고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면서 거기서 또 가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뭐 수제품도 그렇고 지금 농수산물 직거래 시장이 미국에서는 월마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지금 EDX.org라는 사이트인데요. 하버드하고 그 MIT가 처음에 자기들 컨텐츠를 무료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근데 이게 콜세라.org라고 스탠포드가 또 주관을 해서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가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가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과목이 333개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대학이 한 60개 대학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한 과목당 평균 300만 명, 아니 100만 명인가? 뭐 하여튼 지금 잠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예? 야 6만 명, 예. 한 과목당 평균 6만 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예, 무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반값 등록금을 얘기하고 있는 판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들은 지금 무료를 주고 있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썼더니 서울대학교 이상목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저도 굉장히 관심이 왔습니다. 저 이제 그 사고로의 장애인이 되신. 그래서 이상목 교수님은 이 과목을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 그래서 이상목 교수님께서는 서울대도 이제 이런 데다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6만 명, 한 과목당 6만 명, 평균 6만 명이 수백만 명이 지금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 이게 수천만 명 뭐 될지 이건 뭐 모르는 거죠. 그럼 도대체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라고 봤더니 뭐 서티피케이션을 줄 때 차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정보, 지식 다 나누는 경제가 앞으로 대세가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호모 코네티쿠스라고 제가 디파인했는데 연결되어 있는 인류가 탄생하고 이것이 지금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싸이가 작년에 2달 만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비결이 뭐겠습니까? 춤을 잘 춰서 열정적이고 뭐겠습니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트위터와 유튜브가 없었으면 아무리 싸이가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어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가 없었겠죠. 일단 2달 만에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이 친구는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인데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 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쪽지가 날랐습니다. 트위터로. 그래서 대표님 제가 강의를 참 잘 들었는데요. 무척 고민하고 있던 중에 대표님 강의를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저 학교 그만둡니다. 그래요. 그래서 뒤통수가 막 야 이거 부모님 쫓아오게 생겼다. 그만두면 그만두지 왜 나 때문에 그만둔다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왜 그만두냐? 빨리 와라. 제가 이제 서강대 거기서 이제 창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저는 컴퓨터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갔다 이거예요. 갔는데 대학 공부만 시키더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 공부만. 이런 공부 시키면 되겠냐 특수학교에서. 그만두자마자 바로 강원에서 죽음의 입시 경쟁을 중단해달라는 저는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저 1인 시위하는 모습을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으로 계속 알려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응원한다 너를 응원한다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이 카페에 등록을 합니다. 그 중에는 학원 선생님도 계시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대학생들도 있고 또 비슷한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국회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막 선거운동을 치르고 국회의원이 딱 됐는데 또 이 친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어디가 있나 그랬더니 조계사에 가 있더라고요. 조계사. 그 조계사에서 방을 하나 내줬어요. 방을. 예. 그 갔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여학생들이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제가 최은민 학생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최은민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앞으로 6개월만 더 가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오는데 그 6개월을 학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킬링타임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도 자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퇴생들이 쫙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74일 만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 운영자입니다. 대표 학생이에요. 이제 대표 선생님이라고 못하고 17살이니까 대표 학생. 그래서 제가 19대 국회의원이 되고서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한 150여 분이 이제 연찬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 친구를 강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150명의 강사로 나서서 신랄하게 우리나라 교육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강의가 끝나니까 이제 우리 의원들이 가서 명함 주면서 많이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서 대선 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 제가요 우리 대선 후보들 교육 정책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할 건데
다른 후보들은 다 교육정책에도 주시는데 박근혜 후보는 안 주시네요. 그냥 안 주셨다고 제가 발표할게요. 딱 야야 잠깐만 기다려라. 서류 막 들이챙겨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예? 명랑한 친구죠. 명랑한 친구예요.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저 학교 자퇴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파이오니어입니다. 17살. 아마도 이 친구가 그리고 이 학교 딱 만들자마자 이지호 장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지호 장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소가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검찰의 뭡니까? 피고인인가요? 아니 뭡니까? 하여튼 조사도 받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주 명랑한 친구죠. 또 한 친구 소개해드리면 이게 애니팡이라는 거 해보셨나요? 예? 안 해보셨나요? 예. 예? 안 해본 사람, 저는 안 해봤, 저 해봤습니다. 저 우리 마누라하고 이렇게 좀 해봤는데, 시간이 잘 안 돼서. 이종 대표가 이 애니팡을 만드는 친구인데요. 제가 28살에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 친구를 만나기 전에 이제 그 또래 29살짜리 파프리카 랩의 김동신 사장이라는 친구를 우연찮게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40쯤 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생각을 29살짜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를 한 시간 정도 듣다가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잠깐 빨리 나와라. 그래서 만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5분 얘기 듣다가 내가 너한테 투자해줄게. 그래서 해서 투자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야, 네 친구들 혹시 많지 않냐? 이렇게 사업하는 친구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친구가 이제 이종희부터 그 28살에서 한 30대 초반의 CEO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내가 그래도 벤처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멘토 해줄게. 이러고 만났는데 술들을 얼마나 잘 먹습니까? 20대 후반에. 엄청 먹는 거예요. 막 같이 따라 먹었습니다. 계속. 한 2번 만나고 3번째 만나니까 그 친구들 하는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본 게 트위터가 뭐냐. 트위터 얘기를 막 하는데 트위터가 뭐냐. 트위터도 몰라요. 페이스북이 뭐냐. 페이스북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2009년부터 제가 트위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 때문에. 이 친구들은요. 한 친구는 구글에다 회사를 팔았고요. 한 친구는 EA에다 회사를 팔았고요. 아까 그 29살짜리 김동신이라는 친구는 회사 만들어서 한 3년, 4년 만에 글이라는 일본 회사를 팔았습니다. 펀딩도 전부 다 글로벌 펀딩을 받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한 달에 하루에 1억인가 지금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이 얼마나 버시는지 아십니까? 카카오톡? 카카오톡이 하루에 10억을 법니다. 지금. 하루에 10억. 올해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를 합니다. 그럼 거의 이익 규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이야 어떻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보고 나서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선입견이 확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그래서 구글에다 회사 파는 친구는 여기 한국의 로컬 매니저가 된 거죠. 구글에 3년 동안에. 로컬 매니저 하다가 구글에서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로 스카웃돼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블리게이션을 다 끝내고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다시 스타트업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친구들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처음 만나게 했습니다. 1월 말에 와인집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한 3시간 동안 저 친구들하고 이제 우리 지금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날 대통령께서 또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어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럴 기회가 지금 좀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2009년도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통령께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충격을 받았으면 대통령은 훨씬 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 이준석 비대위원 같은 사람을 그 진짜 비대위원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고, 또 지금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 변화를 한번 심플하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딱 이겁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오시는 환경 속에서는 어떠한 정보통신 매체를 갖다 놔도 조직을 이렇게밖에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게 뭐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은 이 구조에 너무나 익숙한 분들이고
이 구조화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서열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조직도 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언제부턴가 말단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장한테 일 시키는 것보다는 말단한테 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일이 정리되는 수도 있고 또 진짜 부장이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 말단은 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제가 대학생 보좌관을 지금 계속 기수별로 지금 10명씩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대학생이라는 친구들이 국회의원을 만나서 그렇게 허물없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기억하고 또 그 친구가 저를 기억하고 이 네트워크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국회의원하고 무슨 뭐 일을 한번 같이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 꿈도 못 갔던 거죠.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대학교 1학년 친구가 모의국회 이런 걸 오거나이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했대요. 그래서 한번 또 저랑 술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보좌관들하고. 그때 이 친구가 은행 제가 이제부터 형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19살짜리예요. 그래서 야, 너 술은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아, 보름 됐습니다. 술 먹을 이제 허가가 떨어진 지.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저보다 16살이 미친 거예요. 근데 저보고 이제 형형 그래요. 그러더니 그날에 그냥 술 먹고 형형 하더니 그 다음에 저를 강연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모의국회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150명이 모여있어요. 배지들 다 달고, 모의국회, 국회의원 배지를 다 달고, 150명이 그것도 교복 아니면 정장을 입고 앉아있어요. 150명이. 전국에서 하면 2박 3일 동안 한답니다, 거기서. 보니까 여기 뭐 지식경제비, 무슨 매경 뭐 하면서 쫙 있어요. 강연을 끝내고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인데 질문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시간 강연하고 1시간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2박 3일 끝내고 나서는 법안을 가져왔어요, 법안. 자기들이 만든 법안. 물론 이제 우리 보좌관들이 이거 법으로 할 만한 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저걸 했지만 아무튼 그런 젊은이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프로팀하고 중학교팀이 축구를 하는데 프로팀은 공을 직접 못 차고 허락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치한테. 코치는 누구한테? 감독한테. 그래서 감독이 지시를 하면 다시 코치가 지시를 해서 공을 찬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중학교팀은 코치가 한마디 합니다. 공 잡으면 골대가 저기니까 갖다 집어넣어라.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머리가 쥐가 날 겁니다. 어디로 우리 선수들을 공을 차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복잡해 죽겠어요.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훌륭한 선수들은 공을 안 차고 있습니다. 안 차도 책임이 없어요. 왜? 위에서 차라는 소리 안 하니까. 위에서 차라고 해야 차는데. 그러고들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 중학교팀은 헛발질을 해가면서 공을 끌고 골대에 갖다 넣습니다. 어떤 분야든 빨리 오는 분야도 있고 늦게 오는 분야도 있겠지만 분명히 새로운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분야 경쟁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1998년도에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초고속 인터넷이 4년 만에 1000만 회선이 보급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집집마다 다 인터넷이 있어요. 근데 그 인터넷이 그렇게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건 10년도, 한 2, 3년 된 겁니다. 98년도가 처음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빠른 인터넷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다이얼업 했어야 되고 늦었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서 NHN 같은 회사가 생기는 거죠. 네이버 우리 지역도 있습니다. 이 양반이 만들었어요. 삼성 데이터 시스템 대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1999년도에. 매출액이 1조 5천억입니다. 아마 지금 이거보다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됩니다. 수천억을 남기는 거예요. 한 달에. 1년에 수천억을 남겨요. 그래서 거의 강원랜드 수준이다 이래서 그랬는데 지난번에 강원랜드 가서 강연하면서 여러분 수준으로 이 돈을 법니다. 그랬더니 우리보다 더 많이 버네요. 그러더라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제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그토록 믿으시는 조선일보 예. 광고 수익이 지금 2,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NHN은 1조 1,000억이에요. 10여 년 전에 조선일보가 NHN을 보면서 아 제가 10년 뒤에 우리의 경쟁사가 될 것이야. 아니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돈을 더 벌 것이야 라고 과연 상상이나 했겠냐 이거. 조금만 30대 초반에 젊은이가 만든 회사인데. 그런데 이제 NHN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요 양반이 김범수라는 친구인데요. 지금 카카오톡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NHN에서 나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있다가 카카오톡에 투자를 하고 카카오톡을 만들었어요. 카카오톡이 처음에는 매출이 제로입니다. 제로인 회사에 수백억이 들어갔죠. 제가 기억으로는 하여튼 수백억 들어가면서도 계속 매출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돈을 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배팅을 했습니다. 누가 돈을 도와줬겠습니까? 은행에서 매출 제로인 회사에 무슨 메신저 이거 하는 회사에 돈을 줬겠습니까? 인사이트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즈니스죠. 근데 김범수 사장은 원래 한게임이라는 게임 회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 배팅을 합니다. 100억씩. 그러더니 올해 하루에 10억을 버는 회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3천원, 4천원짜리 회사가 또 된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야. 어쨌거나 지금 벤처가 1,000억 넘는 게 한 315개 정도 되고요. 한 200조 정도 합니다. 지금 판교 IC를 딱 들어가면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건물주인들 옛날에 다 우리랑 소주 먹던 힘들어서 전부 소주 먹던 친구들이 지금 거기다 건물주인들이 됐습니다. 그러던 게 또 모바일 시대로 이제 변해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은 모든 휴대폰의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MS-DOS에서 이제 윈도우, 우리가 PC를 보면 전부 윈도우듯이 이제 스마트폰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두 개 양대 산맥이 있는데 OS가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하고 이 두 진영이 있는데 똑같이 PC가 처음 나왔을 때 애플이 선도했습니다. 애플이 선도하다가 MS가 이것을 이제 카피를 막 오픈하면서 오픈 전략을 쓰면서 MS가 이제 주도를 하는데 이 스마트폰도 지금 아이폰이 처음에 주도하다가 안드로이드가 그냥 오픈 전략을 쓰면서 지금 안드로이드가 대세가 돼가고 있죠. 아이폰은 계속 그 클로즈한 유저들한테만, 헤비 유저들한테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2009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늦었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 아이폰을 딱 만지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 한 바퀴가 또 돌았네.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왜? 컴퓨터를 정말 내 손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니웨어, 애니타임이 정말 이제 실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할 때도 애니웨어, 애니타임 얘기했지만 그때는 PC에 가야만이 됐던 거고 이제는 PC가 내 주머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이 변수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3천만 명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전부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 트위터 하시는 분. 트위터,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뭐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디스커넥트 되는 거지만 카카오톡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직통 라인입니다. 직통 라인, 그죠? 그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카카오톡을 그룹핑을 해서 마치 무전기처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 들어가면 우리 옆에 정수성 의원께서 이제 옆자리에 있는데 저는 거기 앉으면 계속 컴퓨터를 치고 있습니다. 아이, 전 의원 도대체 뭐해요? 이러면서 쳐다봐요. 뭐 하느냐? 보좌관들하고 채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정수성 의원께서는 보좌관이 뒤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불러요. 그럼 야,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 보좌관이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보좌관이 다시 연락을 하겠죠. 근데 저는 제 컴퓨터에서 바로 야,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제 보좌관 스텝 10명한테 또 어떤 건 제 자문위원들까지 이렇게 해서 저를 물어봅니다. 그럼 아는 사람이 바로 대답을 해요. 그럼 제 보좌관 중에 밖에 있는 사람, 분당에 있는 사람, 즉 국회에 있는 사람 여러 개 있지만 전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딸은 미국에 있고. 그러니까 각자 뭐 직장에 나가 있든 뭐 하여튼 그 그룹 채팅을 하고 있죠. 그것은 하여튼 무슨 의미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사람의 머리에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대요. 이 정도 뉴런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기억을 만들고 생각을 만든다는데 이제 60억 명이 연결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 10억 명은 이미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다 보니 마치 뉴런처럼 어느 한 사람이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또 어느 한 사람이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지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문제들, 아까 뭐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 문제를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미국의 무슨 패권주의나 중국의 패권주의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이게. 결국 우리 모두가 한 지구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은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연결되면서 아마도 좋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연결하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구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우리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끝났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대를 맞이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잘 분석을 못하고 있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주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셜 그래프라는 건데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리더십이 있다는 것은 맵핑을 도표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과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쭉 훑어보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셜 그래프를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의 소셜 그래프를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항상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정말로 제가 과거 잊어먹었던 제 친구를 막 소개를 합니다. 시스템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소개를 해요. 근데 페이스북은 이 소셜 그래프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만 갖고 있어요. 전 세계 10억 명의 사람들의 행동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렇다면 큰 트렌드를 두 가지 봤습니다. 지구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이 IT 발전의 문제. 잠깐 퀵스캔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민화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단단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성공의 첩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금도 서울대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성공을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펙을 쌓습니다. 많은 스펙을 쌓고 공부도 하고 들어가면 또 여기서 또 자리 싸움을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피라미드 구조에 익숙했던 사람은 안철수 박사의 출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대학원장. 돈 얼마 아니 돈도 한 1000억대 갖고 있다는데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웬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장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국회의원 300명을 다 쥐고 흔들고 여당과 야당을 다 쥐고 흔들고 대선판을 다 쥐고 흔들고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왜 이해수 씨가 홍천에 가서 대통령 후보가 홍천까지 가서 이해수 씨한테 잘 부탁합니다. 손을 내미냐 이거예요. 이해수 씨 같은 소설가가 대한민국에 한두 명입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양반이 와가지고 국립현충원에 가서 마치 대통령 후보처럼 저걸 했습니다.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 일개 국민한테 말이야 저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줘 막 이러면서 따지기도 하고. 뭡니까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이죠 가운데.
싫든 좋든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가운데.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가운데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바람처럼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계속 리더십을 발휘하고 유지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하나의 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바탕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키워드를 제가 4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가 스토리입니다.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향기를 뿜을 수 있다. 스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나왔다, 뭐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산품 같은 겁니다. 규격이에요, 규격. 예. 근데 우리 학생들이 외국 대학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저는 뭐 했습니다 얘기, 그 이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 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자기는 어떻게 살았고, 왜 살았고,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뭘 할 때 즐겁고,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는데 힘든 거를 어떻게 극복했고. 이런 스토리가 없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억지로 모일 수 있어도 필요해 해서. 그래서 그 스토리가 진정성 있게 계속 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공감. 이것은 정말로 진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공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 이제는 경쟁의 시대가 아니고 공감의 시대라고 얘기한 겁니다. 안철수 박사? 어느 순간인가 뭐 거짓말이 나타났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게 확 흐트러지는 거예요. 쇠대처럼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해수 씨도 지금 완전히 또 흐트러지고, 옛날 낙검수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수만 명씩은 그래도 또 언젠가 흐트러지고. 그 진정성이 지속되지 않는 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조직도 그 조직이 우리 사람들을 보호해주기는 이제 어렵다 하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업이 빠질 닮은 옛날에는 굉장히 폼도 잡고 힘도 좀 쓰고 했겠지만 지금 같으면 어디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자리도 그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진정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모티베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성취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군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거는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굉장히 느슨한 조직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취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 양반이 캐치 오페라 이런 걸 만든 분인데, 어릴 때 굉장히 좀 정서가 불안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른 특수학교를 보내라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해서 막 놀란 거죠.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심리 상담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이 친구가 춤을 추고 싶어 하는 애였던 겁니다. 그래서 댄스 학교를 보내고 나서 춤을 추다 보니까 즐거운 거죠.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몸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발레리나가 되고 오페라 제작자가 됐는데, 이 양반 켄 로빈슨 교수가 타고난 재능이 열정을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을 엘리먼트라고 정했는데 사실 이게 어떤 지점이겠습니까? 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해서 뭔가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는 이런 절정감. 이 절정감을 갖는 것이 결국 행복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미치도록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이런 거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하는데 진짜 정신없이 빠져들어가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이건 각성으로도 옵니다. 최경주 선수가 처음에 골프 칠 때 첫 번째 볼이 팍 날아가는 거 잊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각성의 순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결국 프로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을 하다가 느껴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인가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엘리먼트, 행복의 본질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과연 이런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 뛰는 일을 찾아서 가슴 뛰는 일을 찾게 해줘야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3살 때부터 맨날 부모님한테 또 사회에서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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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대학, 좋은 대학, 좋은 대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엘리먼트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 중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일단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처지는 애들로 그냥 정의가 되는 겁니다. 처진 애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문제의식이 사실은 우리 대통령도 똑같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만이 국민 행복 시대가 열린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세라라고 이름을 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세라형 인재들이 미래를 지배한다라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조경제가 뭐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악기를 잘 만드는 대한민국이었다. 자동차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그래서 훌륭하게 만든 악기들을 여기다 딱 진열을 해놨습니다. 네. 누가 박수칩니까? 악기에 관여해서 사람들은 박수칩니다. 악기는 잘 만들었어요. 이제 아주 최고급의 악기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 근데 박수는 안 치는 거예요. 전부. 뭐가 필요합니까?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야죠. 연주를. 네.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연주자가 필요한 거예요. 훌륭한 작곡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제 창조경제를 한다는 것은 그 악기들을 잘 활용해서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밸류 크리에이션이 바로 저는 창조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창조경제를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새로운 인재들이 육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스펙을 잘 쌓아서 그냥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정도 가지고는 창조경제를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과거의 장인 정신으로 악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악기를 이용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캐릭터들이 필요해요. 작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악기는 있지만 작곡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이 미래인재 육성 포럼이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 초선이 만들긴 쉽지 않았는데 뭐 민주당 의원들 뭐 김영환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이나 이런 선수 높은 의원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이런 제목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비보이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보이가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요 대학을 가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성적 B학점을 받아야 돼요. 이런 짓 하지 말자. 비보이가 진짜로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다면 그 친구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평가할 건데 요게 문제다 이거죠. 요게. 그럼 평가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장학금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1년에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국가장학금이. 그럼 국가장학금 2조 원 중에 뭐 어떤 일정 부분은 학교하고는 무관하게 그런 열정과 엘리먼트를 가진 사람들한테 줍시다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총선 때도 이 공약이었고 대선 때도 공약이었고 창조경제 이 스펙추얼 채용 시스템을 행했는데 사실 이걸 제가 한참 연구하다가 국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연세대학교 장석호 교수 이런 분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소셜 리크루팅입니다. 한마디로.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페이스북, 트위터를 보면 그 양반의 히스토리컬하게 쭉 과정을 지켜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충. 직접적인 것은 만나봐야 되겠죠. 만나봐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 중에 최소한도 면접을 볼 수 있는 1차 합격자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학교, 성적, 토익 점수 이거 보지 말고 인성을 봅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주장이고 이게 또 지금 대통령의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스타팅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25,000명이 원서를 내면 한 1,200명 정도를 1차 합격자로 남깁니다. 그러면 25,000명에서 1,200명이 걸러지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면도 하지 않고 서류만 내고 그 서류에서 탈락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 탈락합니까? 저도 우리 아이가 자소서 쓰는 걸 봤습니다. 자기소개서 쓰고 서류 뒤밀고. 자기소개서 쓰는데 3시간, 4시간씩 걸려요. 왠지 아세요?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저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다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소개를 다시 쓰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꾸겨서 맞추는 거예요. 그 스펙에. 그 틀에 나를 꾸겨 맞춰야 적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차 면접자로. 그런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저 지방에 이름도 없는 학교 갔어요. 기회가 주어집니까? 전혀 안 주어집니다. 전혀 안 주어집니다. 그럼 걔들은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왜 좌절하는지도 모르고 좌절하는 겁니다. 왜? 사회가 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퀘스천이 뭐냐면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서류를 왜 몇 명이서 보느냐 이게 인사 담당자 몇 명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인사 담당자 몇 명이서 그 수많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버리는 서류를 위해서 아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걸 거기다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낭비인지. 그런데 아무 죄의식도 없이 인사 담당자 몇 명이서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냥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자 최소한도 한 달 동안에 질문에 답을 하게끔 만듭시다 하는 거예요. 질문에.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들여다봅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당신 꿈이 뭡니까?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는요 남을 도와줄 때 제일 행복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걸 증거해 보십시오.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스펙이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 남을 도와주는 게 즐겁다는 사람이 뭘 하면 그래서 그것이 엘리먼트를 경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정말로 자기 삶의 의미가 있는 거라면 그거를 지금까지 얼만큼 해왔느냐 이거죠.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게 좋다는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한 5배에서 뽑아서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남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 일을 시키는데 일단 남을 도와주는 일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부터 뽑아놓고 그 중에 남 도와주는 걸 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석으로 계속 수석을 했다 보면 절대 공대를 못 갑니다. 지금 학교 구조상.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애를 공대를 보내겠습니까? 학교에서? 절대 안 보냅니다. 부모님이 보내겠어요? 서울대 의대 가는 거죠. 그럼 서울대 의대 가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10년을 공부해서 의사가운을 입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그러던 친구예요. 자동차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근데 환자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안 한다고요. 한평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가운 벗고 내가 카 디자이너 되겠다 나갈 수 있어요? 그동안에 공부한 게 있는데? 그럼 억지로 환자를 보는 거죠. 억지로. 그런 삶이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넌 새끼야 공부 잘하니까 서울대 가야 되는 거야. 학교의 명예를 걸고. 부모님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너는 막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야지 당연히. 우리 아이가 서울대 의대 간다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아이의 인생을 저는 망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상반기, 작년에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실험을 해봤는데 3,000명이 응모를 했다가 2,000명이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2달을 했습니다. 2달. 이번에 또 합니다. 이걸. 지금 능률협회하고 이걸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장석호 교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올 하반기에 삼성, 현대 뭐 이런 대기업에서 야 우리 1차 서류 합격자를 뽑는 데 있어서 학교 쓰지 마라. 토익 점수 내지 마라. 아무것도 내지 마라. 오로지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답만 해라. 이래도 70% 이상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뽑힙니다. 이래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못해서 저 지방에 있는 친구한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진짜로 잘하는 것이 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교육이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재라는 그 데피니션이 공부 잘하는 친구, 서울대 나온 친구가 아니고 자기 일에 미칠 수 있는 친구,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 그래서 열정을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인재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사람이 또 사회성이 있어서 남들하고 서로
그건 자존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자존감 있는 사람은 남을 존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야 융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뽑힌 친구들입니다. 아까 우리 한서대학교 겸임교수 계시던데? 예? 이 친구들이 한서대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 친구들은 처음에 뭐 학교를 내지 않고 나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자기가 지방대학 다니면서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2달 동안에 너는 꿈이 뭐냐? 넌 왜 사니? 넌 뭐 할 때 가장 즐겁니? 이런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달 과정을 딱 끝내고 나니까 이제는 자유스러워졌다. 어디 안 가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 삶을 사는 거죠, 내 삶을.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변하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학생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너희 삶을 너희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너희 삶을 너희가 주관해야 된다.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 새마을운동 옛날에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해외에서 하는 새마을운동입니다. 옛날에 아래목이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옛날 새마을운동 같은 새로운 정신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 산업화로 가는 것은 새마을운동이었다면 산업화에서 지식화로 가는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디자인 협의회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교수님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 학교 보십시오. 이거 30년 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랑 똑같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창의적인 인재, 자존감 있는 인재가 나올 수 있느냐? 이 학교를 바꿉시다. 그랬더니 서비스 디자인 컨셉으로 학기 중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선생님, 학부형, 학생, 지역사회가 다 모여서 같이 어떻게 바꿀 건지를 고민합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학교는 동그랗더라고요. 교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운동장의 가운데 있는데 이런 학교가 좋다는 겁니다. 선생님.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바꾸는, 이제 학교 방과후 수업을 하려면 학교가 집처럼 돼야 된다. 뒹굴어야 된다. 이게. 이런 것을 정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게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학기 중에 상의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요소가 만들어지면 방학 때 같이 페인트질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겠다는 포럼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새마을 포럼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 교수들이 이 방법론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요소를 만들고 할 것인지. 그래서 시범 학교를 한 두 가지 정도 해보고 괜찮으면 그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디자인 교수들이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뒤에 가면 담배 피고 싸우고 하는 그런 데다가 암벽등반 벽을 갖다 설치한다든지 그냥 계단 밑에 후미진 그런 막 담배 피고 이런 데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방송 스튜디오처럼 만들어준다든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변하는 것을 이 교수님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스마트 에너지 포럼이라는 창조경제를 지금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작곡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창조경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에너지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 에너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에너지 보시면요. 안 쓰는 전력, 저녁 때, 평상시, 원자력 떼우고 석탄 떼어가지고 어느 정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름에, 겨울에, 그 다음에 낮에, 이 LNG를 아까 LNG 하시는 분 계신데 LNG 값이 비쌉니다. LNG를 떼면 비싼 거예요. 근데 지금 전력 요금은 한 100원 정도 받고 있죠. 그러니까 LNG를 떼면 뗄수록 적자가 나는 겁니다.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뭐냐면 LNG를 떼든 어쨌든 간에 피크가 계속 올라가서 브레이크아웃이 될 것 같으니까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됩니다. 제 주장은 뭐냐면 이 피크를 내리는 작업을 왜 안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왜? 피크를 내리면 발전소를 덜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내리는 작업을 안 하십니까?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55조라는 돈을 씁니다. 전기료로. 55조의 흐름을 원활하게 구조를 잘 돌리면 그 55조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다. 저는 이게 창조경제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돌리냐? 자, 여기서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사람이 베네핏을 가져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에너지를 세이빙하는데 작년에 이 에너지를 줄여준다는 조건으로 정부가 급해서 얼마 쓴지 아십니까? 전력보아 사업이라는 일명으로 4천억을 줬습니다. 너 전력 많이 쓰니까 좀 쓰지 마. 우리가 돈 줄게. 그래서 준 돈이 4천억이에요, 캐시로. 4천억 주고 말았어요, 그냥. 그럼 블랙아웃을 넘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 4천억이 ESS라고 해서 이때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 쓸 수 있는 구조에 투자를 했다면, 만약에 거기다 돈을 줬다면 4천억 원어치에 만약에 ESS를 사줬다 그러면 ESS 값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가격을, 자, 이때는 싸게 받고 이때는 비싸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싸게 받고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스마트 그리드를 깔아야 되는데 안 깔고 있습니다. 안 깔고. 그러고는 그냥 평균적으로 받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아니 비싸게 받아라. 아, 왜 적자를 내냐 한전이. 적자 내면 다 세금으로 메꿔줘야 될 돈인데 그걸 왜 적자를 내고 있냐. 비싸게 받아야지. 받을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올라가면 발전소만 더 짓겠다 그래요. 그러면 창조경제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줄일 수 있는, 여기서 지금 세이브를 한 것을 여기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다. 수조 원의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조 원. ESS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ESS가 배터리예요. 자, 여기 있는 걸 담아서 이때 쓴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만 필요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이 ESS 쪽의 사업에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1위입니다, 벌써. 근데 ESS 그 배터리가 발전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상발전기는 단전이 되지 않으면 틀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허들들이 있어서 자금이 제대로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각 부처가 또는 각 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라는 주장만 했지 전체가 모여서 같이 노래를 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같은 하모니를 내기,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릴 거냐를 같이 고민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항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가 창조경제론 대통령 후보 공약 발표하기 한 이틀 전까지도 이 스마트 그리드가 올라가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틀 전에. 누군가가 밀어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모든 파티, 교수, 기업, 국회의원 모든 파티가 모여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스터디를 하느냐. 당신들 거 어쩌고저쩌고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55조라는 돈을 어떻게 돌려야만이 여기서 신산업이 만들어질 건지를 고민합시다. 그걸 위해서 어떤 허들을 우리가 제껴야 되는지를 고민합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고민을 했더니 처음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라는 용어를 이쪽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그리드와 이쪽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그리드가 다 달라요. 용어조차도 서로가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로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나는 전기를 올려달라. 못 올린다. 계속 그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전체를 위한 베네핏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한 거예요.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서로가. 근데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전체가, 자, 여기서 이렇게 줄이는 걸 여기다 갖다 주면 여기도 이기고 여기도 이기고 서로가 누가 손해가 안 나게끔 그 구조를 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도 결국 이 오픈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킵해서 넘어갔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파워풀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이 불문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새로운 인재들이 새로운 그 밸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이 훌륭하신 우리 장관님 같으신 분들. 훌륭하게, 극명성실하게 대한민국을 100불에서 2만 불로 정말로 엄청난 성공 DNA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성공의 DNA가 우리 젊은이들을 뒤에 태우고서 까부지 마. 소시적에 나는 안 그랬어. 까부지 마, 이 자식들아. 이러고 있는 거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위축되고 그네들이 의기소침해서 그저 취직이나 하려고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말단 직원들하고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들이 우리 회사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그네들의 길을 한번 길어보십시오.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네들이 두려움 없이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니 똑같이 새누리당에 150명의 의원이 있는데 왜 저만 대학생들이 내 방에 들락들락 하겠습니까? 저는 그네들한테 귀를 기울여주고 그네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제가 배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뭘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하고. 그리고 그네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방에는 항상 학생들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내일도 20명이 옵니다. 애프터 서비스 해주려고. 같이 술 먹고 놉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네들한테 배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